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11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강원도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를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위가 파견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병실을 정상 가동 중인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교육부가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사례를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사원도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의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홍콩 H지수를 연계한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이 최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계속된 당부에도 전공의들이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파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이탈에도 병실을 정상 가동 중인 종합병원을 찾아서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환자 수는 3,000명 내외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또한 약 97%가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 중입니다. 전공의 공백이 계속된 지 4주째 중증과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상진료체계는 빈틈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등증 이하의 환자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으로 전원하여 협력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합니다.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우선 투입하고 상황이 열악한 병원에는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급진찰료,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등 응급의료 분야에 월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됩니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보상 확대를 위한 예비비도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의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문의 중심의 명지 성모병원은 전공의 이탈에도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등을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없이 전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환자분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료 전달 체계와 전문의 중심 병원의 가장 적합한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할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한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00여 명에게 의사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근무지로 복귀하는 이들에게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2,000명, 93%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44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전 통지서엔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이 진행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정지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미뤄지고 행정처분 이력이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미복귀자들에게도 순서대로 사전 통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입니다.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12일부터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려는 전공의들을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통되는 겁니다.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받도록 하고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모니터링을 거쳐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수사를 의뢰합니다. 실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등 공격적 행동이 벌어진 것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면 형사고발을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19번째 민생토론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환경 클러스터와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을 통해서 강원도를 첨단 산업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민들의 오랜 현안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됐습니다. 김찬규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소양강댐. 총 저수량이 29억 톤에 달하는데 한 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물의 45%가 이곳에서 흘러갑니다. 수력 발전으로 연간 3억 5,300만 킬로와트시의 전력도 공급합니다. 이제 소양강댐은 데이터 산업에도 활용됩니다. 연평균 7도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데이터 센터 냉방에 사용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돈이라며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냉방 에너지로 쓴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의 40%가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데 쓰이는데 심층수를 활용하면 냉방 에너지를 30%대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거치며 온도가 높아진 물은 클러스터 내 스마트팜 난방에 한 번 더 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2027년까지 3,600억 원이 투입되는 클러스터는 같은 날 착공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0년간 일자리 7,300여 개가 만들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 헬스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주도로 산업과 주거, 문화복합도시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강원도에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개가 넘는 의료와 바이오, IT 등 일자리와 6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동해와 삼척시 수소 저장 운반 클러스터 구축에 올해부터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미래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해발고도 1708m,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산 설악산, 양양 오색지구부터 해발고도 1430m의 끝천까지 3.3km를 잇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사업 추진 40여 년 만에 본격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산악 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규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평창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차나 케이블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보기 때문에 자연이 더 보존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또 우리 이용이라는 거를 기술로서, 첨단 기술로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민생 토론회에서는 교통, 의료와 영동 지역 물 부족 문제 등 지역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우선 교통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GTX B노선은 춘천까지, D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재차 약속했습니다.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도시 대형 병원에서 가능한 CT, MRI 등 고난도 정밀 치료를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영동 지역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민생토론회가 회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생토론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먼저 이 억울한 일을 당해온 이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8일 열렸던 10번째 민생 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이 청소년들이 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이를 가려낼 방법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억울하고 또 황당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즉각 조치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요즘 몇만 원이면은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의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행정 처분과 또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이 민생 토론이 열린 당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청소년 보호와 또 식품위생, 담배 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인데 이 청소년의 소가 술이나 담배를 판 경우 해당 업주의 영업 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단 술을 파는 식당이나 담배를 파는 편의점뿐만 아니고 게임 또 음악 업계도 불리한 관행으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많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22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실제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또 PC방과 노래 연습장 업주에 대한 행정 처분도 면제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서 청소년이 심야 시간에 방문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새롭게 바뀐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부산과 인천 등의 지자체에서는 벌써 면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고질적이고 또 비합리적인 규제를 이제는 풀어야 할 때이고. 자,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민생 토론회, 이런 정책 과제들의 발굴에 더해서 지방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이 강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또 앞서 열렸던 부산에서 열렸던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발의된 특별 법안의 내용이 더 보강됐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 법안에는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지원과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외국학교 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자율화와 외국계 기업과 근로자의 자유로운 왕래 보장 등 국제적 수준의 정주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관련 발언 보시겠습니다. 특별법은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을 남북권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법에 담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특례가 부여된다면 부산은 세계의 물류와 금융, 인재, 기업이 모여 신명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지금까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발굴된 과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이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교원들의 복무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사교육업체와 수능 시험 문항을 거래하는가 하면 이런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5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부 현직 교원들이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와 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사교육 카르텔 근절에 나섰습니다. 겸직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의 범위와 기준의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교원과 사교육업체와 유착을 차단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원도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 등의 복무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감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교원과 학교 관계자 등 56명을 적발했고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학년도 수능영어 23번 문항과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같아 경찰이 수사 중인 부분에서 추가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지문의 중복을 지적하며 200여 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 담당자들이 이의심사 준비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이의심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겁니다. 또한 수능검토위원 경력교원이 다른 수능검토위원 등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하고 일부 교원은 사교육업체 거래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를 포함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제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의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문항거래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홍콩 H지수와 연계한 주가 연계증권 상품이 최근 대규모 손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투자 손실 금액이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금융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우량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H지수. 최근 중국 경제 부진 등으로 당초 12,000여 수준이었던 H지수가 5,000대로 급감하면서 이 지수에 기초한 국내 주가 연계 증권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8조 8천억 원 규모로 팔렸는데 약 80%에 달하는 15조 원 규모의 만기가 올해 도래합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손실률이 50%를 넘겨 투자 손실 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 비중을 보면 개인 투자자가 90% 넘게 차지하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20%를 넘습니다.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요 판매사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강도 검사를 벌인 결과 실제 일선은행과 증권사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판매사들은 H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 고객의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에도 ELS 영업 목표와 판매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 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안전 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습니다. 또 일부 영업점에선 고객 투자 성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80대 고령자에게 가입을 권유하며 투자 성향을 상향하도록 부추기거나
고객 대신 직원이 직접 가입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판매 과정을 녹취할 땐 동료 직원에게 대신 설명하는 등 녹취 의무, 설명 의무 위반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과거 고위험 파생금융 상품의 불안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사들의 판매 책임을 강화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불안전 판매가 반복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상품은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금융당국은 홍콩 주가연계증권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위한 배상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판단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적으로 배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투자 손실 배상안에 따르면 판매사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 손실 배상 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사들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에서 40%가 적용되고 여기에 불안전 판매를 유발한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합니다. 투자자의 경우엔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ELS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포인트 가산하고 ELS 투자 경험이 많거나 금융 지식 수준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포인트 차감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수의 케이스가 20에서 60%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LS는 다른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화된 상품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가 대폭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판매사도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쟁 조정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을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편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기관 임직원 제재나 과징금 과태료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지난해 은행권으로부터 4%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줬는데요. 오늘 18일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됩니다. 작년 말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 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자와 금융업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러 곳에서 대출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1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8일간입니다. 첫 닷새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보제가 운영됩니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3과 8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이 마무리되면 환급액 검증을 거쳐 29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환급은 지급액 검증과 확정 기간인 분기별 3일, 총 12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 대상의 이자 환급 신청을 문자 메시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최근 몽골에 지속되는 자연재해, 조드 피해 대응을 위해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드는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심각한 가축 폐사를 유발하는 자연재해를 뜻하는 몽골어로 현재 몽골 국토의 약 80%가 조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가축 309만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사들이 좋은 수업 자료를 서로 공유한다면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정부가 이를 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 교사들에겐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본격화하기 위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교사 개인이나 교사 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 평가 콘텐츠를 다른 교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 수업 나눔 광장을 개설해 교사들이 시공간 제약 없이 수업 자료를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수업 자료는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새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도 실시간 재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 자료를 올린 교사에겐 다운로드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합니다. 다운로드 건수 100회를 1마일리지로 보고 마일리지에 비례해 최소 10마일리지부터 10만 원을, 최대 500마일리지에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수업 영상을 제공하거나 시청한 교사에겐 연수 실적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반 수업과 평가에 앞장서는 혁신 리더 교사도 매년 100명씩 선발합니다. 선발된 교사에겐 개인당 100만 원가량의 수업, 평가 연구비와 해외 연수기회가 제공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곳을 운영합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들의 질문을 끌어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위해 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과 수업 모델 등을 개발하는 학교입니다. 정부는 질문하는 학교의 수업 우수 사례를 일반 학교에 공개하고 우수학교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오는 7월부터 사회적 이유로 임신,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가명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친아빠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땐 출생증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복지부는 위기 임신 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등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3년 이상 미혼모 상담을 수행한 법인 등은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가 야간에 전화할 수 있는 직통 전화도 운영됩니다. 또 위기 임산부가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돼 임산부와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세계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 호스트의 신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아무 사실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전달해 통신 판매 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신원 정보를 충실히 확인하고 전달해야 한다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산 수산물을 순식간에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수산물 유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3월 11일부터 한 달간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도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 명태를 중심으로 업체 2,500개 이상을 집중 점검하는데요.
조직화된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경,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신고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거라며 상인 등의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2013년 공공 IPN이 폐지되면서 해외 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비대면 신원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 국민들도 비대면 신원 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동포청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재외 국민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 구축 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유관 부처들과의 실무 협의를 추진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방통위, 과기정통부, 동포청 등 관계부처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 확인 정책 수립, 인증서 발급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와 경북 남부, 경남, 제주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린 후 그치겠고 전북 남부와 전남, 경상권에는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전북 북부에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흐린 하늘로 인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은 전국이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4도, 광주는 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1도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에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2도, 세종 3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9도에서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은 아침에서 낮 사이에, 울진은 오후에 비가 오겠습니다. 속초 3도, 강릉 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울진은 낮에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아침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 5도, 부산 6도, 제주는 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광주 11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거세게 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제주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처럼 땅의 훼손이 계속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 1인당 경작 가능지가 1960년과 비교해서 불과 4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합니다. 매년 3월 11일은 농업의 근원인 흙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흙의 날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관해 얘기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